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마키아벨리에서 박진영 교수와 함께 이 진행 상황과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 명태균 대표의 관계가 과거에는 아주 좋았다가 자, 총선을 앞두고 깨어졌다.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은 서로가 긴장 관계로서 네.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최근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직접 내려가서 두 차례 경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는 저희 서픽스에 물음표를 몇 개를 찍은 이렇게 답변을 해줘서 경고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만났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고로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내려간 저는 현직 대통령실에서 내려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네. 봐요. 뭐 전직이든 오히려 현직이든 이제 외곽의 사람을 예. 이런 경우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 합법적인 대통령실 기관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게 되면 이게 사실관계 인정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 사람을 끼웠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이 내려가서 만났는데 아마 협박을 한다거나 압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회유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넘지 마라.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잘 하라라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다. 그렇죠. 회유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명태균 대표가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숨어야 하는데, 그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뭔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단일화에 관여했다. 그리고 천하람, 이준석 삽질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고, 여러 사진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은 본인도 할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다라는 본인의 의지의 표현이겠죠. 내가 여기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요. 이분은 여론조사 회사 또는 컨설팅 회사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겁니다. 불법적 영역이라면은 오히려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 특히 사인이면서 정당의 영역에 선거 개입이라든가 공천 개입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명태균 씨가 1차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평론가들은 이제 명태균 궁지에 몰려서 사법 처리 받는 것밖에 없다. 검찰이 이제 6,300만 원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것이면 구속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내용은 폭로하는 순간 지 끝인데 네. 어떻게 지가 큰 소리 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6,300만 원의 정치자금법의 향배가 우리가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보통 이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일반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그게 정치자금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국회의원이 이 명태균 씨한테 중개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명태균 씨에게 사례금으로 줬다. 자, 그 사례금의 성격이 첫 번째, 공천에 도와줘서 사례금이다. 이러면 명태균 씨가 아니라 명태균 씨 위선까지 터지게 되죠. 만약에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까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명태균 씨는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선거 때 도와줘서 준 거다라고 해버리면은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 자금이 오버페이 지출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못 주고 지금을 줬다. 이렇게 되면 김영선 씨가 더 문제가 돼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이 돈 6,300만 원에 명태균 씨가 수수한 것에 대해 가지고 큰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적용해 봤을 때 구속돼서 실형을 오래 산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분이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 상황에서 그 정도의 정과가 인생을 완벽히 내려놔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용산도 지금 명태균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긴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까지 폭로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도대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라는 것이 잘못되려면 그 보고 내용이 왜곡되었다, 조작되었다,
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작도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공표한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만졌다면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임의로 보고용으로 본인이 만든 여론조사다.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것은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 대선 전후에 최종 대선 결정,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까지, 투표일까지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일단 뉴스토마토에서는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네. 부인하지 않죠. 다만 이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네. 본인이 여론조사를 내부에서 했던 것 하나, 네. 두 번째는 PNR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외부의 언론사와 함께 공유했던 것, 네. 이것이 조작으로 의심되는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그것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활동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규정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역할은 했죠. 왜냐면은 일단 여론조사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제공을 하고 사실이라면은 단일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매개적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과의 은혜 관계,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줬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2022년 6월 달에 공천받는 과정에 여기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과정에 윤석열이나 김건희라는 당의 공천권 행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개입되었다라고 결론이 날 때 그때 가서 이것이 선거 개입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되는 거고 명태균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참고인 또는 하나의 이 좀 뭐라고 합니까? 종범? 뭐 이전 차원 정도로 다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김건희 여사가 이번 22대 총선 또는 이제 21대지만 보궐선거에 개입했다.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에 뭐 굉장히 소문이 많습니다. 네, 뭐 네. 두세 명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현재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보다 그러면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명태균, 김건희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났겠느냐. 네.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여의도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네. 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선에는 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가 대통령 영부인과 맺었던 관계, 그리고 지금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맺었던 관계가 매우 유사한 또는 오히려 명태균이 더 큰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종호 씨는 사업적 관계고 네. 이분은 이제 정치적 관계잖아요. 예. 정치적 관계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 개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의 이 차단벽을 세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분은 민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용역받고 돈 받아서 아웃소싱 받아서 해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명태균 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일에 개입하면 안 되는 정당의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김건희 씨의 문제로 집중돼야 되는데 지금 언론의 프레임이나 보도 방식이 어떻게 가냐면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 간의 관계에 뭐 역전된 주종 관계의 문제, 뇌물을 얼마나 줬느냐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흐름을 잘못 잡아가고 있어요.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자금법 문제를 가지고 명태균 씨의 뒤통수를 이 정권이 어떤 형태든 간에 때리고 있는 겁니다.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명태균 씨와 이 정권은 살짝이 소원해진 관계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2024년 1월 달에 선관위에서 이 검찰 쪽으로 정치자금법을 넘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칠불산인가에 이준석 대표와 전하람 대표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명태균 씨를 어느 정도 궁지에 모은 것은 이 정권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뇌피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명태균이 직접 한 얘기는 김영선 의원과의 얘기, 그리고 이 씨가 지금 현재 공익 제보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화 내용은 계속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죠. 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직접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도 보기는 봤다고 하는데 이것이 증거로서 나오지 않아요.
육성으로 지금 녹취가 돼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저 정보통신보호비밀법 때문에 뭐 그런 부담이 되겠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기자적 촉으로는 그 내용이 언론사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자, 명태균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네. 명태균 이외에는 명태균이 하는 말은 들었지만 명태균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 내용에 네네. 대해서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를 재녹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캡처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 씨가 녹취록을 재녹취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한편으로 이건 제 의심인데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 캡처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명태균 씨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이 씨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준석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다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네. 근데 명태균은 명확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가지고 있으면 왜 공개 안 해? 내가 매월 며칠까지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번 이 사태가 또는 사건이 확장되는 일종의 분기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터지면 급속도로 김건희 여사로 옮겨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명태균은 가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조차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취재하는 영역이나 이 씨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답보 상태에서 덜커덕 벽에 부딪혀서 한 발도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언론과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명태균 씨의 녹취록만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금 고소고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건으로 대통령실에 묻고 대통령실에다가 일단 취재를 해야죠. 입장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거 왜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묻고 있어요. 기자들이 제가 아는 기자들도 네. 3명 이상이 계속 대통령실에 공식 의견을 받겠다고 진행을 물어보면 네. 노코멘트예요. 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네. 이것도 이상한 대목이죠. 네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박진영 교수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도 이른바 이제 뭉개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증거가 나오면 이제 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증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목소리, 예. 김건희 씨의 문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게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씨와 이준석 대표가 그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나는 그렇게 본 적 없고 말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네. 다시 공개할 가능성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준석 갑자기 복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봤다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증거로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실 자체가 부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당연히 존재했으나 증거가 없으니까 더 진척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한계가 명태균 있다는 씨가 2022년 5월 9일 날 김건희 윤석열과 통화했고 그 다음에 이 김영선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수사가 들어가야죠. 근데 본인도 통화했다는 내용만 있고 네.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까지 아니니까 이제 지금 증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그 텔레그램의 스캔본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전화 녹음이든 이것이 드러나야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김건희 여사가 어떤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지금 나와 있는 흔적은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것이 대형 사건으로 번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밀려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네. 봐요. 그리고 이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보자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 씨도 이 제보자가 됐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정치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의 뭐라고 합니까? 파멸 또는 훼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월 10일 날 예. 행안위 국감에 이분들이 증인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증인 씨도 이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명태균 씨와 김영선 그리고 이 씨까지 세 사람이 행안위 국감에 나온다면은 그때 저는 특히 이제 이 씨의 입으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대표는 이미 국감 정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신청이 돼 있는 것은 이 씨. 네. 이 씨가 이제 기영모 씨인데요. 네. 이제 이분이 지금 너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빨리 공익 제보자가 되어라. 그렇지, 그분이 공익 제보자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공익 제보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는 것도 네.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익 제보에 대한 제한이나 조언을 하고 있는데도 공익 제보자의 위치가 되면 모든 것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익 제보자가 아닌 상태에서 국회 전인으로 출석하면 얼굴을 가리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이름이 공개돼도 좋다라고 하면서 직접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데요. 예. 자, 여기에서 결국은 야당과 국회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검찰 독재 정부에서의 그 또 다른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인권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여론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익제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국민들의 시선 앞에 늘 있으면은 권력이 음습하게 이 사람을 어떻게 올마맨다거나 탄압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기가 힘들어져요. 김규현 변호사도 똑같은 케이스 아니십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 신청하고 공수처에다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오히려 범죄 집단의 입에다가 자기가 머리를 쑥 집어넣은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냐, 결국은 방송에 나오고 국회에 가고 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려줘야지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저는 이 씨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봅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자신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정의로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 역사적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국회에 나오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용기를 내주신 이제 이 씨께 저희들도 정말로 그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0일 날 그러면 10월 10일입니다. 자,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자, 김영선, 명태균 이 씨가 다 나온다. 자, 김영선, 명태균 대표는 나올 것 같습니까? 저 출석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이 분위기로 봐서는 김영선, 명태균 씨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판단 못 하겠습니까? 저는 김영선 의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다. 네. 명태균 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누가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또 어떤 내용이 폭로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김대남 씨도 이번에 국정감사에 이제 정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이 건은 용인의 지역구 공천을 시도하다가 이원모 비서관이 낙하산으로 오는 바람에 알고 보니까 이철규 씨가 작업 다 해서 김건희 여사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은 아웃되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소리에서 이제 지금 단독으로 녹음 내용을 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국회 쪽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이모 씨도 증인 채택이 됐다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이모 씨, 이제 기영모 씨도 이제 이분은 국회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다고 했으니까 나오는데 이분이 나올 거기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예. 공개하느냐. 그러면 이분의 공개 내용에 따라서 김영선 전 의원도 또는 명태균 대표도 어떻게 할 건지 본인들도 판단하겠죠. 방어적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사실관계를 진실이 아니라라고 부정을 하면서 회피해 버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명태균 대표의 녹음 파일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김건희 여사께 없다고 하면 명태균 대표가 나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지 그거 의미 없습니다라고 이제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방식으로 발표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공방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명태균 씨라면은 이런 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씨와 대질신문 하듯이 같이 앉아서 토론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공방으로 해서 끝을 맺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지금 행안위 위원장이 당적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질신문에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시간을 둬서 두 사람이 여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안위원장이 지금 신정훈 의원이 행안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뭐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10월 10일 날 이제 나오게 되면 이때는 뭐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 행안위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드러나느냐 아마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수사함을 할 것이고 어떤 증거 자료를 내놓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녹취를 풀겠다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그 양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그렇게 걸린다.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다고 보면 결국 공익 제보자가 명태균 대표가 일거수일투족 활동하는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다고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명태균 대표는 여전히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엊그저께는 서울에 올라왔다는 소문도 있고 네. 이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일단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는지 올라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라오지 않았다면 안 왔다고 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종의 본인도 접촉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측과도 접촉이 있었을 거고 이준석 대표 측과도 접촉하고 있을 것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원래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까웠고 당 네. 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보고만 했다. 그것이 조작이나 왜곡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섣부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네. 보고를 하면서 뭔가 민심이 확 바뀌고 있다는 그 터닝 포인트에 결정적으로 명태균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확인시켜준 일종의 요소였다고 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왜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과 거리를 멀리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빠져버렸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가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의심보다는 지금의 상황 논리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싶다라는 썰이 급속히 퍼지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출당된 게 뭡니까? 성상납 의혹이잖아요. 그게 법률적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럼 뭐냐? 이준석의 출당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출당 명분이 없었으면 다시 돌아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당의 주인인 친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신기를 건드릴 만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윤석열, 김건희가 와 사이가 아주 나빴을 때 했던 행적들, 칠불사에서 이것을 터뜨릴까 말까 고민했던 상황들을 묻어버리는 게 정치적으로 저는 좋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게 뭉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복당설은 말 그대로 소설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첩보로 들었는데요. 네. 이 기획은 이준석 대표 기획이 아니랍니다. 네. 이준석 대표 기획이 아니고 지난번에 원희룡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김경수 복권이 됐지 않습니까? 네. 복권설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여권이 새로운 정계 개편의 형태로서 이준석도 다시 복당시킨 게 어떻느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제가 첩보를 들었습니다. 자, 이준석 복당설은 실제로 국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능성을 가지고 실제 박진영 교수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네.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복당설이라는 것이 실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한동훈을 내치고 네. 이준석을 복당시켜서 네. 용산과 관계 개선을 하고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원래 김건희 여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과 용산이 겪고 있는 또는 지금 현재 보여주는 갈등 관계는 일거에 해소할 수도 있다라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나가서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빙고. 빙고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왜냐면요,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씨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다시 빠지게 되는 거야. 여기에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 이준석 대표라는 설도 있고 네. 또 명태균을 김건희 여사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은 김영선 의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네네. 어쨌든 간에 대선까지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속이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지만 이준석 대표를 예우하면서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그때 정부 차원의 특사로 갔던가요? 제 기억은 정확하게 않습니다만은 지원도 해줍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초반에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2026년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6월 달에. 그리고 그 지방선거와 같은 날 김영선 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계가 좋았고 정치적인 기획들이 흘러가는 것을 다 알았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매개로서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을 수 있고요. 자, 복당설이 이제 소설이든 아니면 검토 가능한 일종의
하나의 카드이든 일단 제쳐놓고 오늘 이 방송을 최초로 보는 국힘 또는 개혁신당 관계자가 야, 그 아이디어 좋다. 구체적으로 가도 되겠는데 라고 만약에 전제하고 본다면 이 시나리오가 지금 용산과 국힘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을 그러면은 따져 물으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놓지 않고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은 계속해서 위기에 내몰릴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성매매 의혹설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스토리텔링이 되고 구조화돼 가지고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 기획 소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저 그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이것을 활용해서 복당의 명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반대죠. 반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완벽하게 잘라내는 도구로 삼아야죠. 아, 잘라내는 도구로 삼아야 본인 정치적인 이렇게 이제 영토가 확보가 된다고 보시는 거고. 칠불산 갔잖아요. 예, 칠불사. 칠불산 갔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갔다 와서 김영선 의원한테 1번, 3번 안 줘도 된다고 봅니다. 안 줬잖아요. 그래도 그 이야기 터뜨렸다고 칩시다. 저는 그 당시에 개혁신당이 최소한 6석, 7석 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갔던 많은 표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왔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 당시 폭로가 됐습니다. 당연하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신당 만든다고 했던 지지도가, 당 지지도가 15%에서 20%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대로 안 싸우는 거야. 그 틈새에 조국 혁신당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잘 싸우는 정당이 되고 쇠빙선이 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 표도 갖고 가고 중도 보수표도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판을 잘 읽어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내가 여기서 윤석열을 어떻게 끄집어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유승민처럼 박근혜를 죽인 원흉으로 지켜가지고 정치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박근혜와 윤석열은 엄연히 다릅니다. 박근혜는 한국 보수의 적통이에요. 네. 윤석열은 꽂아놓은 사람이에요. 임시로. 그러면 복당설 나오는 것이 이준석 대표 쪽이든 어느 쪽이든 이것은 이준석을 죽이는 카드고 오히려 용산만 살려주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 걸로 느낌은 오십니까? 지금 이 설을 비서실장 교체설 나오잖아요. 예. 그것과 또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말씀은 결국 용산에서 이런 거를 기획해서 이준석 카드를 통해서 뭔가 상황을 정리해보자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건 아닌데 네. 복당설이라는 것이 몇 달 전에 있었던 한 2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다시 스물스물 기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미련의 끈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자꾸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지 여러분 지켜봐야 하고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관계가 아까 박진영 교수의 말씀으로 보면 자, 이제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긴장 관계가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명태균이 갖고 있는 카드를 던질 것이냐 던지지 않을 것이냐. 제가 듣기로는 몇 단계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이제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명태균이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준석 대표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오픈하면은 저는 명태균 씨도 오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똑같이 그쪽 영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든 이준석 대표든 간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의 공멸을 만들어내는 내가 주범으로서의 상황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보수와 관련 없는 윤석열 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보수를 재구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과 개인의 안위에 대한 판단과 이것이 저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윤석열과 명태균의 관계,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는 다른 것 같아요. 깊이와 내용이. 자, 왜냐하면은 2022년 6월 김영선이 공천 받을 당시에 이철규 등 이른바 이제 친윤들은 거기에 김정량입니까? 김종량? 김종량. 예, 김종량이라는 예. 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철규 씨도 경찰 출신이고 김종량 씨도 경찰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런 흐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소송에서 이게 뒤집었다. 이게 지금 녹취록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빚을 지고 있다라든가 또는 뭐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김건희 씨 관계인 거예요. 그 뒤에 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성관이 문제, 김영성 씨와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문제,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 있었던 이것을 검찰에 넘기는 문제,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공식 라인에 있는 윤석열 쪽 라인들은 명태균 씨와 크게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김건희 씨는 그때도 또 이것도 이제 명태균 씨 녹취록에 의한 겁니다. 김영선 씨의 지역구 옮기는 문제 등까지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줍니다. 박 교수의 분석을 들어보면은 결국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도 관계가 지금 현재는 멀어져 있는 게 확실한데 두 사람이 오히려 비슷하게 처지가 비슷하죠.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은 처지가 비슷하죠. 처지가 비슷하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미련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깨고 나가려니까 겁이 나는 거고요. 뭐 저는 그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뭐 한 내용 저는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게 분명히 있죠. 저는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이 진보 언론, 진보 유튜브라고 하는 분들도 명태균, 김영선 관계,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조작질해서 뭘 줬느냐라는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조차도 왜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심었는가라는 쪽으로 저는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어떤 게 있기 때문입니까?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개방됩니다. 개방되는데 74명의 사람이 매화꽃을 들고 청와대를 들어갑니다.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칠불사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뭐 주지스님의 공고였다고 합니다만은 매화꽃을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심습니다. 이 매화라는 것이요.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기사로 나왔더라고. 이미 민속 무슨 사전에 보니까 동해 별신구 쪽에 무속에서 묵으로 쓰이는 거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좀 분위기가. 그 다음에 칠불사 주지 스님에 대해서도 제가 좀 주위에 좀 알아봤습니다. 내공이 높으신 분이다. 여러 가지 볼 줄 아시는 분이다. 세상을.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홍매화를 들고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아니 뭐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까지는 못 하겠는데, 예, 못 하겠는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뭔가 내용이 다 있는 면이 있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왜 생각하시면 나무로 가라 서로 가라.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만날 때 하동칠불사냐 지리산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 왜 북한산이냐 인왕산이냐 네. 왜 용산이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그런 녹취록이 혹시나 있냐라고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도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말씀 처음 듣고 야, 이 정도까지 정말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스토리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명태균 대표는 가지고 있는 것을 터뜨린다 터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보셨고 연동되어 있다라고 연동돼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니 명태균 대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셔럿마우스 아무 이야기도 안 하겠다고 딱 입을 닫는 순간 이야기가 더 진척될 만한 네. 국정농단이든 선거 개입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미 저는 명태균 씨 녹취록만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걸 빨리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빨리 안 한다. 그러면 네. 민주당이 좀 속도가 늦은 겁니까? 아니면 국정 지금 감사까지는 그대로 갔다가 그 뒤에 이제 국정조사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까? 둔감한 측면도 있고 예.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예.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 안민석 의원이 독일 갑니다. 사비를 들여가지고 택시 타고 산속에 누구 찾아갑니다. 고영태 씨 친인척들 다 만납니다. 노승일 씨 만납니다. 박관청 경감 만납니다. 그 사람 제가 알기로 고영태 씨는 그 당시에 이제 감옥 갔다 왔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자면은 기자들은 명태균 씨를 취재합니다. 민주당 계열 또는 야당 계열에 정무와 기획이 존재한다면은 제가 모르는 범주 내에서 명태균 씨 주위 사람들도 탐문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스픽스가 계속 탐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네. 명태균 대표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 아닌지를 저희들은 매우 신중하게 이렇게 네. 사안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잖아요. 명태균 씨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저는 법률적인 걸 다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이게 또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태균 씨를 범죄자 취급해서 게이트의 주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올가매는 것이 과연 성공적일까?
그게 라는 아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할 때도 고영태 씨라든가 노승일 씨라든가 박관천 씨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이 진심을 갖고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탐문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천 개입에 대한 일종의 간접 증거인 녹취와 그리고 여론조사의 뭔가 조작 왜곡에 관여했다는 정도로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절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입구에 들어설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그렇죠. 거예요.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나중에 조사해 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가 나오니까 우리는 흥분해서 야 이거 뭐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라는 합리적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이것이 사건의 본질로 이어지는 얼마나 큰 요소가 될까라고 자, 했을 때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다는 논리로 가봅시다. 그럼 뭐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드루킹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드루킹하고 비슷했다고 해가지고 뭐 드루킹 사실 저는 뭐 사건 자체를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회사를 통해서 여론조사 좀더 띄울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걸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는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을 이름하여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질문지를 대한민국 어떻게 여론조사 만- 수준이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론조사 말해서. 수준보다는 여론조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것이니까 있죠. 거기에서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당사자인 지금 명태균 대표도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다 거짓말이다라고 본인이 네네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그리고 PNR이라는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좀 높게 나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더 좋은 쪽으로 나왔느냐. 그 조사하면 돼요, 나중에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걸 네. 이제 질문하니까 음. 야, 그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예. 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곡에 넘어갈 때 한 곡에 2개고 3곡에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덜컥 이제 막혀버리니까. 자, 처음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명태균 씨 보고 무속인이다. 또 뭐 사주 명리 본다. 점쟁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본인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칠불사에 갔잖아. 그죠? 일단 저는 소설처럼 들려서 하여튼 제가 이제 들었거나 직접 취재한 내용이 아니고는 지금 이 말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확 끌리는데 이제 질문을 계속하면 우리는 어쨌든 객관적 사실을 근거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칠불사에 있고. 갔다 이야기 많은 거고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건진, 천공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민비, 이른바 우리 그 조선 마지막 왕계 민비가 금강산 12,000봉에 비단 한 봉씩 다 올려가지고 자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다잖아요. 금강산 12,000봉에 할 것 같으면은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리산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도사가 건진천공만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박진영 교수의 의견으로 제가 받기만 받고 추가 질문 드리지 않고요. 어찌됐든 명태균 씨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진척된 내용이 폭로가 되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국정농단 관련된 걸로 가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네네. 다만 총선 과정에서 개입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확정하더라도 무방한데 과연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샅샅이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진척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드루킹 사건하고 여론조사 조작 이야기하고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저는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지 않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로 가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으로 경제 공통재산은 최신술을 통해서 뇌물 받았다. 문제되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 옛날 그런 일들 횡행했잖아요. 그걸로 박근혜가 보수들이 박근혜를 버리는 일에 핵심이 됐을까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그게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아닙니까? 최순실이 연설문 좀 써줄 수도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국제적으로 샤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 보수적인 국민들도 박근혜로부터 등 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란 말입니다. 돌아와 볼게요. 건진천공이 있는데 뭐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혹시나 터진다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거는 명태균 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박진영 교수의 참 내피셜에 제가 존경심을 표합니다. 조금 전에 샤먼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도 취재를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태균, 김영선, 윤석열 대통령 이 관계가 아니라 땡땡땡과 땡땡땡의 관계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끝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 끝나면 그 땡땡땡이 누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어렵지만 샤먼과 관련된 뭐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 사인간에 이루어진 무엇이 있다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다른 흔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아니고요. 그리고 명태균도 아니고요. 땡땡땡이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전제로 이것이 폭로가 되거나 확인이 되거나 증언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끝난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그 법률적 행위 과정에서 탄핵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가 뭐 솔직히 이제까지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2017년 탄핵 때도 국민들이 해놓은 거에 마지막에 숟가락 들고 참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광화문에 안 나왔고 정말 그렇죠. 일부만 나왔고 마지막까지 네. 민주당 대표 각 재정당 대표는 겁이 나서 쳐다만 보고 있어. 혹시 탄핵하면 역풍 불까 싶었어.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민심이 어떤 방식으로 더 끌어올랐느냐. 그리고 그것이 표출될 때 정치권에서 마지막으로 참전을 했던 것. 또 그래서 예. 저는 2016년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제일 먼저 탄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대권 주자로 뜬 거예요. 지지율 1% 2% 나오다가 이준석 대표와 저는 명태균 대표가 알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 상황을 다 알 거라고 짐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정치적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윤석열과 박근혜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또 두 사람께 드리는 거예요. 박진 교수 오늘 고맙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마키아벨리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